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4.8%, 코스닥은 거의 8%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 하락폭이 코스피 4.2%, 코스닥은 무려 18.5%에 달았는데요. 특히 올해 코스닥 수익률은 주요국 가운데 꼴찌인 건 물론이고 심지어 팔레스타인 증시보다도 더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 증시는 몸살이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 코스닥의 급락세는 심상치가 않죠. 올해 낙폭 18%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고 코스닥은 개인의 비중이 80%에 이르기에 금투세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자는 그건 상위 1%에게만 물리는 세금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주주 환원마저 세계 꼴찌 수준인 시장에 선진국 기준의 세금을 물린다면 돈은 당연히 한국을 떠나서 선진국으로 향하게 되고 증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주식시장이 무너져도 그건 주식 투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식 직접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고 이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각종 펀드와 변액연금, 개개인의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해당됩니다. 또 증시가 침체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기업과 산업 발전, 나아가 경제 성장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이 좀 무거운데요. 지금 천덕애님, 5172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주식이 너무 많이 폭락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증시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떨어져서 2,500선을 내준 상황이고요.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2,495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1.6% 급락하면서 69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한숨이 나오실 수밖에 없죠. SK 하이닉스가 3.6% 급락하고 있네요. 삼성전자도 2.76% 급락하면서 67,000원까지 떨어진 흐름들입니다. 자, 잠시 후에 2부 때 김영익 교수님 나오시니까요. 개미스쿨 시간에 또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또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까지 같이 한번 또 짚어보시죠. 그나마 이게 위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또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또 얼마 안 남기고 있죠. 명절에는 그 기차표 예매 요것도 참 치열합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를 놓고 보면요. 이것으로 인한 빈 자리가 2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승차권을 예매만 해놓고 타질 않거나 직전에 환불을 하면서 공석이 생긴 거죠. 정말 이 기차표 자리가 필요했던 분들은 또 오히려 못 타서 또 간접적인 또 피해가 생긴 셈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에는 취소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 요걸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외래어 두 자인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른 말로 예약 부도, 또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예약 어김 이렇게 순화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론에서도 요 두 글자 이 음절로 많이 쓰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은요? 네, 정부가 빌려주는 정책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추석을 앞두고 선물, 택배 등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가 기승입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서민들 한숨 나오게 만드는 추석 물가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자영업자 발목 잡는 배답 플랫폼 수수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디딤돌 대출도 있고 버팀목 대출 같은 것도 있고 정부의 정책 대출 우선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정책 대출은 79조 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0조 원 이하를 유지하던 정책 대출은 2022년 들어서 24조 원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 원으로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이 23조 원, 디딤돌 대출이 14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보금자리론,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많이 들고 있나요? 예,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정책 대출 규모는 30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이 그 절반을 차지하면서 작년의 공급량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 모두 늘어난 데다가 이 신생아 특례 대출도 3조 원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 원 넘게 공급돼서 아마 올해 연간으로 따져본다면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정책 대출 금리가 은행권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건만 맞는다고 하면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금리가 4%라면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했을 때는 보통 2에서 3%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정책 금융상품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의 또 과도한 차이가 있어서 이 정책 대출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정부가 정책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은행권의 대출도 좀 옥죄고 있고 정책 대출 금리도 올리면서 정책 대출 너무 빠르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속도 조절하자. 이런 이제 정책 스탠스로도 읽힙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세, 물론 이제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집값이 오르는데 정책 대출의 영향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논쟁도 분분하더라고요. 네, 이 최근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가 6개월 만에 7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녀 출산 후 2년 안에 받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는 이상은 영원히 못 받는 거라서 사실상은 이게 집 구매를 강요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집값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다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실제 대출이 실행된 규모를 보면 아까 7조 원이라는 건 신청 규모거든요. 근데 실제 대출이 실행된 규모를 보면 4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절반은 집을 새로 산 게 아니라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기 한 물량인데다가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으로는 매입이 어려운 또 요즘에 고가 지역들 위주로 상승을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초 올해 3분기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가 지금 분위기 때문에 연말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출산한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까지 줄이는 거는 좀 안 된다. 뭐 서민들 형편만 조이는 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너무 많다 그럼 좀 줄이기도 하고 좀 부족하다 하면 늘리기도 하고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출산 장려 정책과 또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동시에 또 엇박자를 내는 그런 상황은 또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 같습니다. 네. 그걸 계속 이제 정부가 손으로 잡고 있고 풀었다가 쥐었다가 풀었다가 쥐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미 또 물이 넘친 부분도 분명히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정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 3년 5개월 만에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은 줄었지만 이 그동안 누적된 물가가 그대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올해 평균 물가는 이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은 평균 14%가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상승률이 2%로 둔화된 거기 때문에 이 체감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미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2%라는 거는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상승률이 둔화됐다, 꺾였다라는 뜻이고요. 인상한 상황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물가가 늘어났을 때 소득이 늘어나면 체감이 안 되는데 또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닙니다. 특히 고금리로 부채가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내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체감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여기에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더라도요.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3.6% 오르면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밥상 물가라고 하잖아요. 네. 서민들이 더 많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추석 앞두고 어떤 제사상이라든지 밥상 물가인데 최근의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추석에 들어가는 20개 성수품 중에서 이 과일은 품목마다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가장 비쌌던 게 사과인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었고요. 정부의 비축 물량도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한 12% 정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배 소매 가격은 5%가량 올랐고요. 또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도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는 한 4에서 20%가량 내렸습니다. 반면에 일부 채소와 수산물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특히 올해 폭염이 왔잖아요. 네.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배추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90% 이상, 무와 시금치도 6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뭐 김밥에 시금치 빠진 네. 경우도 등장하면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수산물인 조기와 오징어도 수온이 상승하면서 공급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성수품 20종을 총 17톤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지만요. 네. 체감 유가는 미지수입니다. 배추가 1년 전과 비교해서 90% 이상 올랐어요. 한 2달 있으면 또 김장철 다가오는데 그 전까지 좀 진정이 좀 돼야겠네요. 자, 어이해진 소장 얘기갑니다. 요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상 네. 명절 앞두고 뭐 택배 확인하시라, 뭐 찾아가시라 이상한 스미싱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맘때 그런 문자 사기 기승이죠. 맞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선물 배송된다는 알림 문자 많이 와요. 예. 실제로 진짜 오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뭐 승차권 예매, 공연 예매권, 모바일 상품권 증정 관련 문자, 그리고 지인을 사칭한 명절 인사 문자 등이 많이 올 수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네. 정부도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 범칙금, 과태료, 뭐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서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자들을 보통 미끼 문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는 순간 상대방이 내 휴대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최근 2년간 문자 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71%로 가장 많고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식, 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 상품권 사칭형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메신저 같은 거 요즘 선물하기 그런 거 많이 네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취소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터치하려다가 순간 그거 보니까 제가 선물을 하지 않는 그런 품목인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업체에서 보내는 거랑 똑같은 형식을 갖춰서 보내더라고요. 위험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예방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URL,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지 않는 게 최상일까요? 일단은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원칙으로.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볼 일이 있고 정말 급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전화를 하든 뭐. 전화를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수차례 뭐 하든 용건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문자 혹은 뭐 처음 보는 문자, 조금 의심이 되는 문자가 있다면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뇌 귀로, 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의 그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높여 놓는 게 좋은데요. 그 휴대폰 보시면 설정 메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 휴대폰 기기마다 다르지만 뭐 앱 보안 또는 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등 보안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설정 잘 해놓으시고요.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좋은데 이 백신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이제 공인된 오픈 마켓을 통해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늘 듣는 얘기지만 택배가 잘못 왔다. 여기 어딘데요? 택배가 잘못 왔습니다.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뭐 계신 곳 주소가 어디예요? 하고 이런 전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개인정보 입력해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얻어가는 수법도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택배가 잘못 온대요. 그렇죠.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면 예. 거기 번호를 전화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아하. 자연스럽게. 근데 되도록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등을 저장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저장해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해킹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설치됐을 때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또 신고 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서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문자 사기 의심을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 지킴이를 검색한 뒤에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링크를 눌렀다가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또 의심되는 경우라면 이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계좌에 대해서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괄 지급 정지. 예.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서 또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들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또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일단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로 오는 건 그냥 URL을 터치하지 않는 거를 이제 네네. 원칙으로 삼고. 저는 그 여름휴가 가서 환전하려고 네. 지금 핸드폰 안에 여권 사진 저장해 놨는데 그거 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우세요. 핸드폰 안에 각종 신분증이나 보안 자료들 담겨놓는 그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참 그게 편리하긴 합니다만 편리한 만큼 보안에는 취약한 거고요.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자영업자들이 그 배달 앱 업체들을 지금 신고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치킨, 한식 등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가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기로 한 건데요. 이 새 업체의 중개 수수료가 공교롭게도 약 10%로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가맹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서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하면서 새 업체의 배달 수수료 비율이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업체들 또 자영업자들 또 정부까지 모여서 그 상생 협의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수수료 논의가 쉽지 않은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중개 수수료가 약 10% 내외인데요. 네. 또 여기에 배민페이, 쿠팡페이 등 자사 시스템으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3% 정도 또 떼어갑니다. 이 신용카드사 수수료가 매출액에 따라서 0.5%에서 1.5% 수준인데 이보다 최대 6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부가세, 배달비,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더하면 통상 매출액의 20%가량이 플랫폼 지출로 나간다는 게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상품 팔면은 2,000원만 배달 플랫폼 관련 수수료로 나간다라는 건데요. 이 소상공인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반면에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늘어난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더 문제는 모기업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인데 네. 이 배당으로 4천억 원을 넘게 이 자국으로 송금을 한 겁니다. 이 국내 자영업자의 푼돈이 해외로 넘어간 건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요기요 운영사도 지난해 매출이 8% 늘었고요. 쿠팡 역시 쿠팡이츠와 OTT를 포함한 신사업 매출이 27% 늘어나면서 이 배달 플랫폼도 계속 매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숙박앱 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를 1% 완화하는 상생안이 나왔었는데요. 네. 정부는 이제 배달앱도 좀 숙박앱처럼 적정한 선의 수수료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쿠팡이츠 사실 이게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찾아서 여는 앱이잖아요. 이걸 좀 대체할 것들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맹점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한 대형 프랜차이즈, 뭐 예를 들면 치킨 업체 중에는 BBQ, 교촌치킨, 또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에는 이제 롯데리아, 버거킹 등이 자체 앱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문 실적에 따라서 할인 쿠폰을 주거나 뭐 병품도 주고요. 뭐 신제품 시식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공공 배달 플랫폼도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 중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11개 지자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 배달의 먹개비는 수수료가 1.5% 수준으로요. 거의 뭐 6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낮고요. 또 대구에서는 2%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구로라는 공공 배달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 사기업인 신한은행이 만든 땡겨요도 전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확대하면서 가입자를 모으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 배달 플랫폼 3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시키면 치킨 한 마리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자체 이 치킨 업체 앱을 통해서 그 시키시면은 뭐 한 500원, 1,000원 할인을 해준다. 또 적립도 해준다. 이러면 계속해서 단골 고객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서로가 또 좋은 그런 향상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예약을 하고 정작 예약 당일에 나타나질 않는 것. 손님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해서 이 두 자, 이 음절로 부르게 되죠.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이 고객이 예약을 좀 못 올 것 같으면 예약을 취소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리 준비해놨던 재료 같은 것들 난감하죠. 음식을 또 이미 만들어 놓은 경우라면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업장 입장에서 이제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약금을 미리 일부 받거나 또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외래어 2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기범님께서는 기차표 예매해놓고 이것 하는 사람들. 기차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화나는 일이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600님 식당을 하시는군요. 우리 식당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0567님도 많이 겪어보셨나 보네요. 25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많이 겪어봤어요. 요즘 이 손님들 잘 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한 번씩 당합니다. 요유 이렇게. 아이고 그러게요. 서로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또 업장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니까요. 서로가 또 많은 배려도 또 필요해 보입니다. 2글자, 2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 대명사인 축구 선수가 있죠. 김승건님 그리고 이용성님이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어디입니까? 그 포르투갈 출신 축구 선수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뛰지 않아서 그 경기를 보러 갔던 분들이 많이 또 화를 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으로 갈 텐데요. 한 청취자분이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과장 광고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건데 이 분양을 한 업체가 애초에 설명을 해준 대로 되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분양을 받은 상황이라면요. 자,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넓게 한번 들여다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네. 지하철역과 연결된 유일한 상가라고 네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계약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 해지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뭐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단.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합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편안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일방에서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계약 이거는 이제 계약 과정에서 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속아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양측 간에는 합의가 아니고서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는 너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망 행위가 있는 사기, 뭐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뭐 고지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이럴 땐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과장 광고만으로는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은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뭐 당연히 저쪽에서는 그냥 분양 계약 취소를 안 해줄 테니까. 네, 그래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네, 네. 이게 좀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광고 때문에 이제 이런 그렇죠, 계약에 그렇죠. 이르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거기서는 뭐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거짓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법원에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와 좀 유사한 사례를 이렇게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전철역에 들었을 것처럼 광고를 해서 상가를 분양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손해배상하라. 아니고, 네.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의 추상적인 계획을 근거로 전철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의 사례도 하나 있는데 대형 할인 매장 건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건설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인근에 대형 할인 매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지가 그 할인 매장을 지을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잘못된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은 정당하고 유자료 지급도 해야 된다라고 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손해배상 정도로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또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광고물 분양 업체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다각도로 또 따져보실 필요도 또 분명히 또 있어 맞습니다. 보이고요. 특히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런 갈등이 많더라고요. 오피스텔, 뭐 생숙이라고 하는 네네. 생활형 숙박시설. 특히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도 분양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많이 애태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수익이 안 나서 일단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것도 분양 계약 취소 소송으로 가는 경우 많다고요. 네네네. 좀 최근에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데 일단 네.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생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뭐 2020년에서 2021년에 이제 분양한 곳들이 좀 많았어요. 그 네. 당시에는 거주 가능하다는 말에 이제 소비자들은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가 거주 불가를 명확하게 한 뒤에는 계약 취소 소송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법적으로 너무나 명확했던 건데 네네.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거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다락을 복층이라고 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던 사례라든가 전용 테라스가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용 공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나 계약 당시에 이제 고지받았던 내용하고 다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뭐 분양사에서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가는 경우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뭐 꼭 알아야 되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오인하도록 만든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규칙 사유가 증명된다라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다락인데 복층이라고 광고했다. 네, 야, 이거는 참 분양 받으려는 분들이 따져보기에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앞에서도 과장 광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간에 최저가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검색 결과는 최저가로 나오는데 특히 숙박이나 항공료 같은 것들 최종 결제할 때는 이 수수료 붙고 저런 거 붙고 막 추가 비용이 막 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느낌인데 네네. 이런 건 법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90%가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다음에 결제 단계 화면에서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가격보다 10%에서 21% 더 높은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하는 순차 공개 가격 측정. 그러니까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90%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네. 거의 다? 네. 오. 저희가 처음 본 그 가격하고 결제하면서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하면서 최종 금액은 한 10에서 20% 정도 오른 가격으로 결제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처음에 금액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어떤 상품이 저렴한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제 단계에서 높아졌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호텔도 검색해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크 패턴, 그러니까 순차 공개 가격 측정 이런 다크 패턴을 규율하기 위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지, 네, 다크 패턴 금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화나는 이유가
돈도 돈입니다만 한 20분 30분 동안 열심히 가격 비교해서 최저가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선택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가. 그럼 이거 시간도 낭비하고 맞습니다.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근데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90%가 이러고 있었으니 아이고 참. 아무튼 뭐 바뀐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네네. 전자상거래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대한민국 숙박 뭐 이렇게 세일 페스타 할 때도 네네. 숙박 할인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숙박 할인 쿠폰이 있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할인 쿠폰을 감안을 해서 미리 또 가격을 올려두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일부겠습니다만 네네. 계십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아, 네, 정부 참여 숙박 시설이 이제 숙박 상품 등록할 때마다 가격 상승 경고문이 이제 해당 숙박업자한테 노출이 돼서 이런 걸 못하도록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이제 해서 지난해보다 숙박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아하. 하면은 이제 소명 절차를 걸쳐서 쿠폰을 미정산하는 조치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부의 어떤 쿠폰이 적용되는 숙박 시설일 경우에 네네. 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속임으로 네네네. 높여놓고 이렇게 가격을 높여놓고 쿠폰을 할인하면은 쿠폰 할인을 받으면 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네. 이게 수만 개에 달하는 숙박업소가 참여를 하는 행사다 보니 일일이 이거를 뭐 모니터링하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관계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참여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단속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분명히 밝혀지면 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숙박업자들 같은 경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학원에서의 과장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교습소들. 네네.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몇 명 보냈다. 아, 그렇죠. 아니면 몇 달 배우고 바로 합격을 했다. 무슨 뭐 특정 시험에서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다. 사실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검증해 보기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되나?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한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고 하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10명 중에 9명이 3개월 내에 단기 합격했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는데 이 광고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광고는 수강생 중에 단 10명만을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0%를 만들 수도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도 예. 그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은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전체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취업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 내에 단기간, 그러니까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신뢰해서 이 강의의 품질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과장 광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이나 임시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업체는 2022년에도 표시광고법 위반해서 과징금 2억 8,600만 원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해당하고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설문조사에 근거할 뿐이라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그 대형 학원 업체들은 이제 서로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서로가 또 맞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하나 견제하면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되겠다. 오늘만 반값 세일, 아, 네. 이번 주까지만 대박 세일 이런 플랜카드 걸어놓는데 네네. 사실상 그 현수막이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걸릴 때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만 오늘만 이 가격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판매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할인 행사를 계속할 것임에도 마치 마감이 지나면 할인이 끝날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도 지금 해야만이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모르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셨다가 자영업자분들도 뭐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네. 또 조심하셔야겠네요.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도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광고는 사실 뭐 기망 행위가 있을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속을 만한 부분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오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과장 광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거나 약간의 속임이 있는 광고 하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보실 수 있습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죠. 선은 그렇습니다. 넘지 말아야죠. 자,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두고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자 배우자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의 창고 옥상에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창고 건물 지붕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 할인된 오늘의 상품권이 사흘 만에 소진된 데 이어 오늘 추가 할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판매 규모는 약 1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치과 가는 거 참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어린이나 어른이나 사실 치과는 조금 이제 공포의 공간이기도 한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치과 진료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관심 갖고 계시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까요? 치아보험?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이 치과보험 들어놓으면 치과 갈 때 다 이게 네. 적용이 됩니까? 다 보장받습니까? 일단 미용이나 미백 목적은 보장이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하신다거나 최근에는 뭐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다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금액에 보상받는 금액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상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치과 가시면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이제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라고 있어요. 네. 보존 치료는 말 그대로 보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빨을 이제 치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씌우거나 떼우는 것이죠. 네네네. 아말감, 레진, 뭐 크라운 이런 것 다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아를 뽑는 것, 임플란트나 틀니 하시는 거, 브릿지 하시는 거 이런 걸 보철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미용이나 미백 이런 거는 안 되고 치료 목적이라면은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금액 아닙니까? 금액. 얼마나 그렇죠. 보장이 됩니까? 치아보험? 치아보험은 실손 보상은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대로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 아하.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적혀져 있는 보험금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보상하는 체계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험을 얼마 정도 가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치아보험들을 보시면 이렇게 충전 치료하는 거, 네. 금이나 아말감, 또 크라운 이런 것들은 한 개당 보통 5만 원에서 최대한 2,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필리 같은 경우에는 회당 한 150만 원, 브릿지도 개당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임플란트도 개당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임플란트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가격이 비쌌잖아요. 네. 네, 지금에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 들어두시고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당 정확한 비용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임플란트를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또 할 때 네. 여러 개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담. 그렇죠. 이게 뭐 무제한으로 임플란트를- 해주진 않을 테고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험 가입하실 때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보험들이 치아보험들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하신 경우에 네. 1년에 3개 정도를 보통 해드립니다. 아하.
근데 한 번에 막 여러 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3개까지만 보장이 받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수를 여러 개 제한 없이 해주는 이런 보험, 치아보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네, 네. 다만 뭐 한 번에 하실 때 막 여러 개 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무제한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이런 걸 잘 판단하시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왠지 좀 보장 많이 받으려고 임플란트 무제한으로 하고 싶은데 무슨 뭐 네. 무제한으로 10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현실적인 치과에서도 부분은. 한 번에 다 이렇게 막 해주지 않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나눠서 하거든요. 네네. 또 하나가 이게 금리 같은 거를 해도 떨어지는 경우 있고요. 그렇죠. 아말감도 네.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떼었다가 네네. 또 떨어지면 이게 계속해서 같은 자리여도 보장이 계속 됩니까? 반복적으로? 일단 이미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네. 충전이나 크라운 같은 걸 치료 받으셨던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이후에 이제 보상을 받았던 치료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한 1년 이내는 안 되고요. 1년 지나서 수리나 복구, 대체 치료 이런 거 받는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입 전에 이미 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가입한 치아보험에서 보상되는 건 아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수리나 복구 비용들은 다 보상이 됩니다. 재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예. 어디 맞아가지고 깨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것은 보상이 좀 제한적이다. 이게 조건이 까다롭네요. 역시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냐. 뭐 싸면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가격은 얼마대 내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예. 자, 그런데 보험료가 싸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아 치료 중에서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가 있는데 네. 보존 치료라고 하는 그냥 뭐 씌우거나 떼우는 거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내가 뭐 충전, 크라운 이런 부분의 보상만 가입하셨다면 월 보험료로 한 2, 3만 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치아보험에 임플란트, 틀니, 브리지 같은 보철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아하. 그래서 보철 치료, 임플란트 넣게 되면 보통 보험료가 추가로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요. 추가로 10만 원이.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보철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갱신형이 좀 유리하고요. 좀 저렴하고, 네. 그다음에 만기 환급형보다는 만기 소멸형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필요한 보험료만 내는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좀 아끼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정작 보험료를 내놓고 네. 치과를 다녀왔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실제로 뭐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일단 계약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어떤 치아 관련된 치료는 미지급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넘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약에 따라서 한 1, 2년 내에는 50%만 보상되는 특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내가 좀 약간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일단 보험 가입해놓고 가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 때문에 한 2년 이내는 절반만 보상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틀니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1년 이내에 충치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자연 치아를 뽑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가입 중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네네.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끝났더라도 기존의 가입 중에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180일까지 보상해주고요.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치료, 이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치주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해로 인한 치료는 가입 즉시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일 이 치아가 깨질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바로 보상됩니다. 그렇죠. 치과 치료 몇 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 중이라면 예. 보험 기간이 끝났더라도 180일까지는 보상이 된다. 네네.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가입 거절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치아보험은 어떤가요? 치아보험의 가입 연령이 일반적으로 70세까지 요즘 나와 있는 그 75세도 나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70세까지가 일반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입된다 하더라도 보통 80세가 되면 다 보장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워낙에 또 치아도 이제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많으니까 일단 80세까지만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실비보험이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실비보험에 뭐 질병 치료비 같은 게 있다면 내가 만약에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왜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실비보험도 있으니까 거기에 네. 치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또 따져보는 그렇죠. 것도 방법이네요. 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보험은 80세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영주 대표님이라면 이 치아보험 네. 어떻게 가입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참고로 저는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일단, 이유에서? 예. 저는 일단 뭐 가족적으로 치아가 좀 약간 건강한 편이고요. 그게 또 집안 내력이 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치아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은 사실상 그렇게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치아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받는 금액도 크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보철 치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의 10년간 뭐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내가 10년을 가입해 놓고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을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개당 150만 원 받아봐야 이런 부분 한번 따져 본다면 미리 내가 아직 지금 건강한데 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나이가 드셔서 가족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치아가 안 좋아질 때쯤 돼서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네. 오늘 치아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개장초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좁혔습니다. 개장초의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었는데요. 지금은 1.44% 내린 2,507.5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딱 700선 0.8% 내린 7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개장 초보다는 낙폭을 좀 좁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인지 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 또 어떻게 장이 움직이게 될지 2부 개미스쿨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김영익 교수와 함께 2부 때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